바닷속의 괴물 대왕오징어. 그러나 전설 속 상상의 동물로만 여겨진 대왕오징어는 실제 있었다. 큰 것은 길이 18m, 몸무게는 무려 1톤에 이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대왕오징어는 해변에 떠밀려온 죽은 것이었다. 살아있는 바닷괴물이 처음 목격된 곳은 한국의 동해바다다. 포항 앞바다에서 괴물이 발견된 것은 1996년 12월. 문어잡이 어부들에 의해서다. 그날 어부 이삼수 씨 부부는 묵직한 통발을 끌어올리는 재미에 빠져 있었다. 그때였다. 힘없이 헤엄치는 거대한 하얀 물체가 시야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 물체인 줄 알았어. 그 뭐 허연기 뭐가 너무 크니까 괴물이라 생각할 수 없어. 아직 그런 거 못 봤으니까 한 번도. 괴물의 정체는 거대한 오징어. 여기가 누가 들어도 이 친구하고 같이 겨들어. 몸통 길이만도 어른 키를 훨씬 넘는 1m 80cm나 된다. 또한 가장 긴 다리는 6m에 달한다. 땡겨처럼 봐라. 이 속이도 봐라. 아직까지 봐라. 어부들은 놀라움과 함께 두려움을 느꼈다. 결국 주민들은 괴물 오징어를 마을 뒷산에 묻었다. 아, 이런 거를 잡으면 뭐 안 좋다. 쉽게 말하면 뭐 여기 우리 말로 재수 없다 그런 거지. 사람들이 뭐 이게 이상한 오징어다 하면서 이거는 괴물이라 하면서 아무래도 이거는 괴물이라 하는 식으로 말하면서 굿이 나왔다면서 그러더라고요. 하와이 주립대학. 동해에서 발견된 괴물 오징어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리차드 영 교수를 찾았다. 그는 40년 동안 대왕 오징어를 추적, 연구하고 있는 세계적 생물학자다. 분석 결과 그는 포항에서 발견된 괴물 오징어가 대왕 오징어라고 분명히 말했다. This is a very, very large gill. It's probably an immature female. It's a beautiful, beautiful specimen. Well, there's no question that it's Architeuthis, the giant squid. It's, as far as we know, there's only one species that occurs throughout the world. 세계적인 자연사 박물관 스미소니언. 이곳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왕 오징어가 전시되고 있다. 한때 괴물로 인식된 대왕 오징어가 이제는 심해 생물로서 자리매김돼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고 있는 것이다. Human nature, any animal that we don't understand very well and is very large, we're very leery of and maybe even afraid of. But these things are really no threat at all to humans. They're mostly deep sea. They're very sluggish animals. 대왕 오징어는 수심 500m 이하에서만 산다. 일반적으로 심해란 수심 200m 이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도 심해가 있다. 바로 동해다. 동해에서 가장 깊은 곳은 수심 3,800m. 백두산보다 1,000m나 더 깊다. 울릉도 주위의 바다도 평균 2,000m 이하로 매우 깊은 편이다. 심해는 지구 안에 존재하는 마지막 미지의 영역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몬트레이 해양연구소. 심해 탐사와 심해 생물 연구에 관한 세계적인 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1987년 심해 탐사를 위해 설립됐다. 이 연구소가 캘리포니아 몬트레이만에 위치한 것도 해안에서 2시간 거리에 수심 4,000m의 심해가 있기 때문이다. 탐사를 통해 지금까지 발견된 심해 생물은 극소수에 이른다. 아직도 대부분의 심해 생물들이 미지의 세계로 남아있다. 2003년 3월, 취재팀은 몬트레이 해양연구소와 심해 탐사에 나섰다. 심해 탐사에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드는데 1년 전에 신청해야 탐사에 참여할 수 있다. 탐사 팀장은 지난 15년 동안 연구소의 심해 탐사를 이끌고 있는 브루스 로비슨 박사다. 그는 알려지지 않은 심해 생명체를 찾아내는 권위자다. 이번 탐사 지점은 해안에서 20km 떨어진 몬트레이 심해 협곡이다. 이번 탐사에 사용될 잠수정은 벤타나라고 불리는 원격 무인 잠수정으로 심해 1,800m까지 탐사할 수 있다. 스페인어로 창문이란 뜻의 벤타나는 4대의 HD급 고감도 카메라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잠수정은 심해 생물을 채집할 수 있는 로봇팔도 가지고 있다. (1987년에) 제작된 벤타나는 지금까지 200회 이상 탐사를 해온 베테랑 잠수정이다. 이 잠수정은 모선과 케이블로 연결돼 바닷속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준다. 심해 탐사의 역사는 길지 않다. 1930년대에 이르러 최초의 심해 탐사가 이루어진다. 그 주인공은 미국 생물학자 윌리엄 비비 박사다. 그는 지름 1.4m 크기의 강철로 된 공 모양의 잠수정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무모함을 비웃으며 잠수정을 공포의 집이라 불렀다. 그러나 비비 박사는 인간의 잠수 한계 100m를 훨씬 넘어 923m까지 내려가는 데 성공했다. 당시 비비 박사는 통신선을 통해 자신이 본 심해 생물을 불러주었고 배 위의 화가는 이를 그림으로 그려냈다. 당시 생생하게 그려진 심해 생물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심해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요즘은 심해 탐사에 있어 고감도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대신하고 있다. 무인 잠수정 벤타나는 모선에서 원격 조정된다. We're going to head up to 600 meters. 수심 600m 지점. 잠수정 벤타나가 보내온 심해 모습이다. 물속의 흰 점들은 유기물질로 일명 스노우 마린이라 불린다. 수심 650m 지점. 심해 갈치가 나타났다. 심해 갈치는 크기가 2m나 된다. 몸을 빙빙 돌리고 있는 심해 갯지렁이도 보인다.
횃불 모양을 한 관해파리가 나타났다. 관해파리는 독을 품고 있는 긴 촉수를 이용해 먹이를 잡는다. 심해에는 다양한 종류의 관해파리가 있다. 이 종은 길이가 무려 40m나 된다. 이 해파리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0마리가 연결돼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생명체로 알려져 있다. 수심 630m, 심해 오징어가 나타났다. 놀랍게도 60년 전 비비 박사가 그린 모습 그대로다. 이 오징어는 몸체가 투명하다. 이유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의 몸을 감추기 위해 적응한 결과다. 심해 생물의 생존 전략 또한 가지가지다. 심해 개찌렁이는 몸동작이 현란해 하와이안 댄서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But I don't see what's 심해 잠수정이 접근하자 이 심해 개찌렁이는 몸을 웅크리고 죽은 척하고 있다. 심해 생물 중에는 위험이 닥치면 모양을 바꾸는 것도 있다. 심해 등 가시치가 바로 그런 물고기다. 평소 뱀장어 모양의 등 가시치는 적이 나타나면 자신의 몸을 꼬아 물고기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한다. fascinated to think that down here in this deep habitat, these animals have survived almost unchanged for millions and millions and millions of years. This may be like looking at the deep ocean the way it was 100 million years ago. 수심 650m를 넘어서자 어둠 속에서 심해 생물들의 현란한 쇼가 펼쳐진다. 이 해파리는 몸에 달린 선물을 이용해 네온사인처럼 빛을 낸다. 빛을 내는 이유는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콜로보네마 해파리는 촉수로 빛을 내 먹이를 잡는다. 또한 이 해파리는 위협이 닥치면 몸의 일부를 버리기도 한다.
실제 잠수정이 다가가자 콜로브네마 해파리는 다리를 잘라버리며 도망친다. 잘려진 다리마저도 빛을 내 적을 교란시킨다. 몸의 빛을 가장 잘 이용하는 심해 생물은 샛비늘치다.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포식자. 포대일퉁이가 샛비늘치에게 접근한다. 이때 샛비늘치는 배 밑에 있는 발광기관을 이용해 빛을 낸다. 그리고 시시각각 빛을 바꿔 적을 따돌리고 마침내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미국 플로리다주 하버브랜치 해양연구소. 이곳은 세계적인 심해생물 발광 연구 기관이다. 수석 연구원인 에디스 위더 박사. 그녀는 발광 연구를 위해 직접 고감도 심해 카메라까지 개발한 사람이다. 그녀는 잠수정을 직접 타고 자신이 개발한 카메라를 이용해 심해생물 발광 연구를 한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심해생물의 90% 이상이 발광을 한다. 심해생물의 발광은 몸속의 루시페린과 루시페라제라는 효소가 서로 결합해 빛을 만들어낸다. 심해 아귀는 머리 위로 길게 솟은 뿔에서 빛을 내 먹이를 유인한다. 어둠 속에서 보면 심해 아귀는 보이지 않고 빛만 보인다. 이를 보고 달려드는 먹이를 심해 아귀는 끈질기게 기다린다. 그리고 때가 되면 먹잇감을 덥석 문다. 심해 아귀는 발광을 통해 먹잇감만 유인하는 것이 아니다. 수컷도 유혹한다. 몸이 훨씬 작은 수컷이 불빛을 보고 암컷에게 접근한다. 이후 수컷은 암컷의 배에 달라붙는다. 암컷이 산란을 하면 수컷은 때를 맞춰 정액을 배출한다. 이후 수컷은 죽을 때까지 암컷의 배에 붙어 살아간다. 이것은 언제 짝을 만날지 모르는 아귀들의 치열한 생존법이다. It is so essential to its very survival, and that's true of most of these animals. They can't see, many of them, without their bioluminescence, see to be able to find food. They can't fend off predators without the bioluminescence, and they can't attract a mate without bioluminescence. So without it, they die.
몬트레이 심해 역곡 탐사 3일째. 이날은 수심 1000m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다. Okay. Speaking of spiders, that's one thing. 수심 1000m를 넘으면 빛은 완전히 차단되고 수온은 빙점에 가까워진다. 잠수정의 고강도 조명까지도 가시거리 10m를 넘지 못한다. 수심 1200m, 심해 문어가 나타났다. 심해 문어는 불가사리 모양부터 마치 날개 같은 지느러미를 가진 상어 모양까지 자유자재로 몸을 바꾼다. 진화되지 않은 수억 년 전의 원시 모습 그대로다. 또 다른 원시 형태의 생물을 만났다. 심해 오징어다. 외계인을 보는 듯한 기묘한 형태의 심해 오징어는 머리를 날개처럼 움직여 이동한다. 마침내 수심 1500m, 몬트레이 협곡 바닥에 도착했다. 이곳 심해는 다리가 달린 물고기도 있다. 바로 새다리 물고기다. 이 물고기는 이동 시는 지느러미를 이용하고 쉴 때는 다리를 이용한다. 이렇듯 심해는 진화되기 이전의 물고기 전시장이다. Many of these animals are strange looking, and some people think they are ugly or fearsome. I think they're beautiful because they're adapted to the place that they live. 심해 탐사는 인간의 한계와 과학기술을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가장 놀라운 도전장을 낸 곳은 일본 해양과학기술센터다. 이 연구소는 바닷속 가장 깊은 곳을 탐사할 수 있는 잠수정을 갖고 있다. 가이코라 불리는 이 잠수정은 수심 11,000m까지 잠수할 수 있다. 일본이 잠수정 개발을 시작한 것은 1960년. 20년 후인 1980년대에 심해 6,500m까지 탐사할 수 있는 잠수정을 만들어냈고, 마침내 1994년 세계 최초로 10,000m까지 탐사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을 개발했다. 심해 탐사에 있어 가장 큰 장애는 물의 무게, 즉 수압이다. 수압은 10m 내려갈 때마다 1기압씩 늘어난다. 수심 10,000m의 경우엔 1000기압으로 손바닥에 110톤의 무게가 올려져 있는 것과 같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이코는 특수화금인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졌다. 과연 심해 압력은 어느 정도일까? 취재팀은 이를 실험해 보았다. 이를 위해 수압 탱크에 플라스틱 컵과 고무공을 넣고 압력을 가했다. 수심 3,000m와 같은 압력에 이르자 먼저 고무공이 터져버렸다. 그리고 컵이 점점 쪼그라들었다. 심해 3,000m에 갔다 온 컵은 보통 컵에 비해 그 크기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보이지 않는 분자 하나하나에 압력이 가해져 눌린 결과다. 그렇다면 심해 생물은 이 엄청난 수압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 연구소 지상수족관에는 수심 1200m에서 잡혀온 심해 동사리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동사리는 압력 차이로 인해 몸이 터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잘 적응해 살아가고 있다. 그 비밀은 심해 물고기의 독특한 몸 구조에 있다. 일반 물고기의 부레가 공기로 채워진 것과는 달리 심해 물고기의 부레엔 놀랍게도 기름으로 가득 차 있다. 부레가 기름으로 돼 있어 높은 압력에도 터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름 부레조차도 9,000m 이하 수심엔 소용이 없다. 9000メートルより深いところでは全くいません。なぜいないかというと、実はその骨がですね溶けてしまうという現象が起こるわけです。つまり骨の成分のカルシウムがその水圧と塩分濃度の影響によりまして、深い海の底では、溶けてしまうんですね。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다. 마리아나 해구는 괌섬 남동쪽에 위치해 있다. (2002년 10월) 일본 잠스텍에 의해 세계 최초로 마리아나 해구에 대한 생물 탐사가 이루어졌다. 심해의 히말라야라고 불리는 마리아나 해구는 좁은 협곡으로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가장 깊은 곳은 무려 11,034m.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보다 2,000m나 더 깊다. 이번 탐사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의 권위 있는 생물학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깊이 10,000m를 넘어서자 가이코 본체에서 탐사정이 분리된다. 마침내 잠수정이 가장 깊은 곳 11,000m 마리아나 해구에 도착했다. 고운 모래로 이루어진 바닥엔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듯 고요하기만 하다. 그러나 잠수정이 전진하자 모래 위에 뭔가가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 엉켜있는 덩어리가 발견됐다. 덩어리 사이로 조그만 흰 물체가 보인다. 로봇 팔을 이용해 흰 물체를 채집하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 흰 물체는 심해 갯지렁이. 만 1,000m의 심해에도 생명체는 있었다.
이곳 마리아나 해구엔 갯지렁이 외에 다른 생명체도 발견됐다. 심해 해삼이다. 심해 해삼은 몸체가 투명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이번엔 생선을 넣은 채집통을 바닥에 놓아보았다. 더 있을지도 모를 심해 생물을 잡기 위해서다. 다음날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다. 채집통 안에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수많은 엽새우들이 들어있었다. 이곳 사막 같은 마리아나 해구에서 생명체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까? 그 비밀을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알아보기로 했다. 심해 생물을 연구하는 김동성 박사. 그 역시 2002년 10월 마리아나 생물 탐사에 참여했다. 그는 요즘 마리아나 해구에서 가져온 흙을 분석해 생명의 비밀을 풀고 있다. 놀랍게도 마리아나 해구의 모래를 걸러내자 유기물질이 검출됐다. 뿐만 아니라 그 유기물 속에선 0.1cm 이하의 작은 생물들이 많이 발견됐다. 만 1000m에 있는 유기물은 어디에서 왔을까? 바다 표층에는 광합성에 의해 살아가는 수많은 식물 플랑크톤이 있다.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간다. 그리고 찌꺼기를 배설한다. 수많은 동물 플랑크톤의 배설물은 서로 뭉쳐 심해로 가라앉는다. 바로 유기물 덩어리인 스노우 마린이다. 수심 400m 부근에 사는 라바시는 독특한 방법으로 이 유기물을 얻는다. 자신의 몸보다 수십 배나 큰 거미줄을 만들어 표층에서 떨어지는 유기물을 받아먹는다. 라바신이 지은 그물 속엔 흰 유기물이 가득 차 있다. 이처럼 바다는 표층에서 심해까지 순환을 통해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하와이. 하와이 주립대학의 크레이그 스미스 교수는 심해 생물의 독특한 먹이를 발견한 사람이다. Well, this is a whale vertebra. It's from actually a blue whale skeleton. 그가 연구하고 있는 that 심해 live on 생물의 whale 먹이는 bones 바로 고래다. will be packed into these holes. 바다에서 가장 큰 생물인 고래는 대개 수심 1500m 내외에서 활동한다. 스미스 교수는 1987년 심해 탐사 중 우연히 수심 4000m 바닥에서 고래 시체를 발견했다.
몸 길이 30m에 달하는 거대한 흰 수염 고래였다. 놀랍게도 고래 시체엔 심해 먹장어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먹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심해 상어 역시 고래 시체를 먹기 위해 모여든다.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3-4년까지 고래는 심해 생물의 먹이가 된다. I was interested in whales, dead whales, as food for the deep sea even as a graduate student, and we even tried to sink one, a dead whale, and we were unsuccessful the first time. But then we found in Santa Catalina Basin, by accident, we found a whale skeleton on the bottom. 고래는 몸통뿐 아니라 뼈까지도 심해 생물의 먹이원이 되고 있다. 몸통이 없어진 고래의 뼈엔 박테리아가 자라난다. 뼈에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갯지렁이 종류도 기생한다. 특히 이 갯지렁이는 고래뼈에만 서식하는 특이한 종이다. 고래뼈가 완전히 없어지기까지는 길게는 80년의 시간이 걸린다. 이 놀라운 먹이 순환이 심해 생태계를 더욱 살아있게 한다. 갈라파고스 군도는 진화의 고향이라 불린다. 바다 이구아나와 같은 희귀한 동물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갈라파고스 군도는 심해 연구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 3월, 미국 심해 잠수정 엘비노는 갈라파고스 섬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심해 탐사에 나섰다. 이번 탐사는 지난 1977년 이루어진 심해 열수군 출구 발견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다. Discovery of hydrothermal vents in 1977 was one of the fundamental or greatest discoveries of this century, certainly for biological oceanography. It presented us a whole new realm of life in our oceans that wasn't conceived of. 수심 2,500m로 내려가자 협곡이 보인다. 이 협곡은 바닷속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협곡 안에는 화산 활동이 만들어낸 기묘한 형태의 바위들이 있다. 협곡 가운데에는 25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바로 갈라파고스 열수 분출구다. 열수 분출구는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심해의 온천이다. 생명이 살 것 같지 않은 이곳에도 심해 생명체는 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관벌레다. 빨간 촉수를 갖고 있는 관벌레는 위험이 닥치면 하얀 관 속으로 숨는다. 또한 관벌레는 산호처럼 군락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심해 생물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열수분 출구가 발견된 1977년 당시만 해도 이곳 심해에 생물이 살고 있으리라고는 생물학자조차도 믿지 않았다. We weren't even thinking about life. And there was no biologist on the expedition. We had invited them. They turned us down. They said, we're not going to be, just rocks. So even the biologists weren't thinking it was going to be interesting. The first most important discovery was this entirely new life system, life support system on the bottom of the ocean in the absence of sunlight. That was revolutionary, certainly for biologists and earth scientists, because it opened our eyes to the range of conditions life could exist under both on this planet and elsewhere. 열수분 출구는 검은 연기와 함께 섭씨 300도의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곳이다. 열수분 출구 주위에서 사는 생물 중 가장 놀라운 것은 개치렁이의 일종인 폼페이벌레다. 폼페이벌레는 뜨거운 열수분 출구 기둥에 붙어 산다. 실제 잠수정의 로봇팔을 이용해 폼페이벌레가 사는 열수 기둥의 온도를 재봤다. 이곳의 온도는 섭씨 95도, 끓는 물에 가깝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일까? 미국 델라웨어 주립대학. The depth is about 2,500 meters. Last November. 이곳 생물학과 크레이그 캐리 교수는 폼페이벌레 전문가다. The depth about 2,500 meters. 그는 열수분 출구에서 채집한 폼페이벌레를 냉동 보관하고 있다. 폼페이벌레는 몸 전체가 하얀 털로 빽빽히 덮여 있다. 폼페이벌레의 비밀은 털에 붙어있는 박테리아다. The back of the worm right down here, you can see the bacteria right inside here. This is what we would normally work with, these bacteria right inside here. So we'll slowly just pluck these things off. Yeah, well, here you go. Look at this. 그렇다면 박테리아는 폼페이벌레의 털 속에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일까?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기로 했다. 폼페이 털 하나를 300배 확대한 사진이다. 녹색과 빨간색의 서로 다른 박테리아가 마치 털처럼 박혀있다. 이 박테리아는 100도가 넘는 온도에서도 살 수 있다. 이 박테리아가 바로 폼페이벌레를 뜨거운 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Like a firefighter who pulls a blanket over their body when a firestorm comes through. Now the firestorm comes through only for seconds, and yet the temperatures exceed, well, would melt plastic, and yet they survive because they have this blanket that's basically reflecting the heat. 열수분 출구는 차가운 물이 바다 밑 지각의 틈새로 스며들어 마그마에 의해 데워져 검은 연기와 함께 분출되는 곳이다. 이 검은 연기는 독성 물질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황화수소이다. 황화수소는 청산가리보다 더 독성이 강하다.
그러나 놀랍게도 황화수소가 뿜어져 나오는 열수분 출구엔 불나방처럼 떼져 사는 심해 생물들이 있다. 심해 새우다. 심해 새우는 일명 구멍새우라고도 불리는데 수억 년 전부터 황화수소가 나오는 열수구멍에 적응해 살아왔기 때문이다. 심해 새우는 어떻게 황화수소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미국 우주올연구소의 팀 생크 박사는 이러한 심해 새우의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Guys normally are here on shrimp. Okay. They're not there anymore. They're actually right here. This is where that new organ is. 그 해답은 먹이에 있다. So these are the gill chambers where lots of bacteria live. That's where a lot of bacteria, and they would eat the bacteria? Yes. Okay. The bacteria grow on the outside of The legs. The legs. And they would kind of And then they clean themselves. 심해 새우의 다리에 붙어 있는 것은 놀랍게도 황화수소를 먹고 사는 박테리아다. 이 박테리아는 성장을 하고 번식을 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중금속인 황화수소에서 얻고 있다. 그러나 심해 새우가 유독물질인 황화수소로부터 어떻게 몸을 보호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심해 새우에게 있어 황화수소는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다. 심해 새우는 더 많은 먹이를 얻기 위해 황화수소 한가운데로 뛰어들기도 한다. 그러나 심해 새우는 황화수소와 함께 나오는 열수에 의해 데워 죽곤 한다. 그리고 이 죽은 새우는 다른 심해 생물의 먹이가 된다. But they maintain the position often where the interface of the hot fluids and the cold fluids exists. And they maintain that position, we believe now, because bacteria like that interface, that hot water and that cold water. And so bacteria grow on their bodies, and they're able to scrape that bacteria off and eat the bacteria. So they're farming bacteria off of their bodies. 관벌레는 발견 당시 열수분 출구의 미스터리였다. 관벌레는 빨간 촉수를 움직이긴 하지만 전혀 먹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하얀 관 속에 숨어 사는 관벌레는 밑둥까지 포함하면 무려 2m가 넘게 자라기도 한다. 일본의 잠스텍은 심해 생물인 관벌레를 육상에서 키우며 연구하고 있다. 길이가 50cm 정도 되는 이 관벌레들은 일본의 열수분 출구에서 채집된 것이다. 갈라파고스 군도의 관벌레에 비해 크기는 4분의 1 정도다. 먹이 활동 없이 자라는 관벌레. 그 비밀을 풀기 위해 몸을 해부해 보았다. 해부된 관벌레의 모습이다. 오직 굵은 혈관만 있을 뿐 입도 소화기관도 항문도 없다. 먹지도 배설도 하지 않는 관벌레의 몸 안엔
혈관과 세포가 뭉쳐진 검은 덩어리가 있을 뿐이다. 세포 안에 유난히 노란 것이 반짝인다. 바로 황이다. 관벌레의 생존 비결은 바로 이 황에 있다. 황을 만든 것은 관벌레의 몸 안에 있는 박테리아다. 이 황화 박테리아는 관벌레와 공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관벌레가 아가미로 황화수소를 빨아들여 박테리아에게 먹이로 준다. 그러면 박테리아는 황화수소를 이용해 관벌레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되돌려준다. The ecosystem surrounding these hot springs was one of the most profound discoveries of the century. We have a lot of effort talking about life on other planets, and we had no idea that we had ecosystems that were 2.5 to 3.5 kilometers below the surface of the ocean, essentially divorced from light as a energy source and photosynthesis, the production of food. 심해 열수분 출구의 발견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1977년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첫 열수분 출구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20여 개의 새로운 열수분 출구가 발견됐다. 과학자들은 열수분 출구가 가장 순수하고 오래된 과학의 물음에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물음은 생명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다. 과학자들은 최초의 생명체는 뜨거운 곳에서 탄생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38억 년) 전 뜨거웠던 원시지구. 산소 없이 가스와 화학적 에너지만이 가득한 그 시기에 생명이 탄생됐다는 데 동의한다. 생명이 탄생한 원시 지구의 상태와 이곳 열수분 출구는 매우 흡사하다.